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4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제 건강에 이상 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 제가 막 결혼에 골인한 꽃다운 새댁이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몸이 좀 이상해. 왜 감기에 걸렸어? 환절기라 그런가 많이 아프면 오늘 회사에 병가 내고 쉬워? 아니다. 그러지 말고 얼른 옷 입어 같이 병원 가보자. 아니, 회사에 병가 낼 정도는 아닌데 그냥 느낌이 좀 묘하게 불쾌하고 거북해 속이 더부룩하니 소화가 자꾸 안 되고 현기증이랑 헛구역질이 자꾸만 올라오기도 하고 소화불량이랑 헛구역질, 응? 아이, 그럼 그거 있잖아. 입덧 아닐까? 마침 이세를 낳기 위해 열심히 사랑을 꽃피우고 있던 저희 부부는 혹시 임신인가 하는 기대에 크게 부풀었습니다. 증상 자체가 단순한 소화불량 같기도 하면서 얼핏 입덧이랑 비슷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종합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지만 공교롭게도 임신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전 단순하고 흔한 위장장애라는 진단과 함께 가벼운 약만 처방받아 돌아왔죠. 하지만 아무리 약을 먹어도 증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발가락 끝에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한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전 위장장애와 무뎌진 발가락 감각을 별개의 증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같은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증상들이었으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며 매일 구두를 신고 출퇴근을 해왔기에 무뎌진 발가락 감각의 원인을 발에 맞지 않는 구두를 신은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발에 잘 맞는 구두로 바꾸어 보기도 하고 편안한 단화나 운동화로 바꿔 신어보기도 했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 끝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무뎌진 감각이 점차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더군요. 발목을 거쳐서 종아리까지 올라오더니 급기야는 허벅지의 감각도 무뎌졌습니다. 제가 허벅지마저 이상해졌음을 처음 느끼게 된 시간은 하필이면 밤이었어요. 그렇게 전 내일 아침 병원 문 열자마자 진료를 받자는 생각으로 일단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이튿날 아침잠에서 깬 저는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고야 말았어요. 아무리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봤자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았죠. 순간 눈물이 왈칵 차오른 제게 크게 놀란 남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이 넘어지면서 어디 다쳤어? 구급차 부를까? 전 멍하니 울먹이면서 대답했어요. 구급차 불러줘. 나 지금 많이 이상하니까 최대한 빨리 와서 구해달라고. 어디가 어떻게 이상한데? 119 부르면서 응급처치도 같이 물어볼게. 내 다리가 안 움직여. 그랬습니다. 급기야는 제게 하반신 마비 증상이 와버린 것이었죠. 그때 전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이끌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듯도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가는 병원들마다 원인을 알 수 없다. 병명을 알 수 없다. 하는 답변만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제 두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던 상황. 제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은 어느 큰 대학병원 한 군데뿐입니다. 여기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하다못해 병명이라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찾아간 그곳에서 전 뇌척수액 검사와 정기 생리검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마침내 일련의 증상들에 대한 병명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3주 전부터 위장 장애 증상이 있으셨다고요? 네. 그 증상이 심해졌을 쯤부터 발가락 끝에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결국엔 이렇게 길랑빨의 증후군, 전형적인 진행 과정이에요. 처음 듣는 병명이었던 저와 남편은 일단 가슴부터 무너져 내렸죠. 흔치 않은 질병은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다가 제가 받았던 검사들이
가벼운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께서 무척 무겁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이란 말초신경과 뇌신경에 거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이에요. 인구 1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할까 말까 하는 희귀병이기도 하고요.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바이러스 감염 또는 세포메가의 면역 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치료는 가능한 건가요? 저 다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챙호 선생님, 치료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또 원래는 그렇게까지 겁먹을 만큼 무서운 질병도 아니고요. 하지만 조현수님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하반신 마비 증상이 왔다는 건 길랑발의 증후군 중에서도 아주 심한 중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저의 생명에 지장이 있겠느냐고 물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충격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치료를 해봐야 알겠지만 앞으로의 일상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계시는 상황은 무조건 피하셔야 하고요. 자율신경 이상과 연관된 심장마비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실 위험이 있어요. 다시 걸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급사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니 그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인 저와 남편은 차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옛날 옛적 중국의 황제 진시황은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드넓고 광활한 중국 대륙을 전부 뒤지며 불로장생의 영약을 찾아다녔다고 하죠. 물론 불로장생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네 삶에 있어서 건강이란 그만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굳이 중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즘 우리나라 상견례 자리에서는 신랑 신부의 건강검진 결과서를 교환하는 게 일종의 유행처럼 돼가고 있다고 하죠. 또 우리네 어르신께서도 젊은이들에게 늘 이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요.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을 잃으면 세상 모든 것이 부질없다. 이처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지만 역설적이게도 건강이란 잃어보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깨닫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물론 저는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주 약한 몸으로 태어났으니까요. 전 친정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지도 못했고 심지어 친정어머니의 품에 단 한 번도 안겨본 적 없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한 채 칠삭둥이로 아주 급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갑작스런 출산 당시 어머니께선 아주 숭고한 결정을 내리셨다고 했죠. 아이를 포기하셔야 돼요. 이대로는 산모님이랑 아이 목숨까지 모두 위험해져요. 어머니께선 고통을 이겨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왕절개로 출산하면 아이는 살릴 수 있는 건가요? 아이는 살릴 수 있습니다만 산모님께서 아기를 품에 안아 보실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산모님 상태가 그만큼 위험합니다. 다행이네요.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겠습니다. 이러지 마. 당신이 위험해진다잖아. 내가 엄마야. 엄마가 돼.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자식을 어떻게 포기해? 아이는 또 가지면 돼.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당신부터 살자. 우리 아이가 남자면 원근이라고 이름 짓고 여자아이면 연수라고 이름 지어줘. 당신 성씨 따서 조원근 조연수. 만에 하나라도 당신 이렇게 떠나버리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난 당신이 좋은 아빠가 돼줄 거라고 믿어. 혹시나 만에 하나 내가 잘못되더라도 엄마 없는 빈자리 느끼지 않도록 모든 사랑을 쏟아서 우리 아이 구김살 없이 훌륭하게 잘 키워줘. 그 말에 아버지는 심장을 저며 내는 심정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셨어요. 제왕절개의 칠삭동이로 태어난 전 곧장 인큐베이터로 옮겨졌고 생명의 고비를 숱하게 넘겨낸 끝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난 수술방에서 끝내 세상을 떠나고야 마셨어요. 아버지에겐 아내를 잃은 슬픔에 대해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처럼 저를 훌륭하게 키워내려면 장례를 마치는 즉시 떨치고 일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 친정은 무척이나 가난한 시골 농사꾼 집안이었죠. 더욱이 저는 칠삭둥이로 태어난 탓에 어릴 적부터 몸이 좋지 않은 아이였어요. 환절기마다 잔병 치레를 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일 지경이었습니다. 이번 감기는 좀 심하게 앓는다 싶더니 폐렴으로 번져서 입원 생활도 해보았고 멀쩡히 길을 걷다가 툭하니 쓰러져서는 심각한 급성 중이염으로 인해 청력 상실 위기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잔병 치레들은 제가 성장해 나가면서 잠잠해졌지만 단 하나의 고질병만큼은 좀처럼 차도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건 바로 아주 심한 아토피 피부염이었죠. 어릴 적 제 피부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 늘 바짝 말라 있었어요. 피부에서 각질이 무수히 떨어지는 통에 동네 친구들에게 더럽다는 놀림을 받기 일쑤였고 굳이 놀림이 아니더라도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피부가 갈라져 피가 비치는 통에 육체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짓물러져 있는 제 피부를 두고 동네 어른들이 문둥병, 암 아니냐는 소리까지 해댈 정도로 증상이 아주 많이 심각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치료를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셨어요. 가난한 시골 농사꾼 처지를 무릅써가며 좋다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리 치료를 받고 약을 바르고 먹어도 나아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병원에서 아버지께 식이요법을 권했죠.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중에 하나에는 오염된 음식으로 인한 문제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식자재에 남아있는 잔여, 농약 같은 원인들 말이죠. 그날로 아버지께서는 남아있던 농약을 모두 폐기 처분하고는 밭도 갈아엎으셨습니다. 딸 자식인 제게 오직 건강한 음식만을 먹이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두고 동네 아저씨들이 몰래 흉을 보기 일쑤였죠. 터디, 애행 농사야 때마다 농약 잘 치고 비료 잘 주면 하늘이 알아서 잘 지어주는 것을 뭐 안다고 멀쩡한 밭을 갈아엎어 가면서까지 처난리를 부릴까. 아이조씨, 저 양반이 배가 덜 고팠는갑네. 아닌 말로 이러다가 유기농이고 나발이고 누가 알아주기나요? 아니면 친환경으로 재배한 작물 값을 더 쳐주기를요? 아니잖아. 어차피 농약 쳐서 키운 작물이랑 똑같은 가격에 대답할 거면서 아이 무슨 고생을 저리 사서 하는지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저씨들의 걱정은 그 시절 기준으론 딱히 틀린 얘기라고는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세상이야. 웰빙 열풍이 불어서 친환경 농작물이 대접받는다지만 요즘과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당시는 환경이니 건강이니 하는 가치보다는 그저 수확량을 많이 늘리기만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아버지의 친환경 농법 초창기에는 별다른 성과 없이 실패만 거듭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친환경 농법으로 키운 작물이라고 해서 가격을 더 많이 쳐주지도 않았죠. 더욱이 매년 실패만 거듭하는 바람에 줄어버린 수확량은 고스란히 적자로 돌아오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의 고생은 헛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하리만치 심했던 제 아토피 피부염이 농약 없이 건강하게 자란 채소들만 섭취한 덕분에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깨끗하게 나아버렸죠.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친환경 농법이 자리를 잡게 되어갈 무렵 대한민국의 웰빙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덕분에 친정의 경제 환경도 한층 안정되었고 덩달아 고향 마을 전체의 살림살이 또한 훨씬 나아졌죠. 마을 사람들이 제 아버지의 친환경 농법을 앞다투어 배워갔거든요. 또한 아버지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장 근로까지 뽑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식 사랑 하나만으로 일구어낸 기적들이라고나 할까요? 비로소 건강을 되찾은 저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제가 선택한 전공은 식품영양학과였습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낫게 해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 제 평생의 배필이 될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아주 건강한 체육학과 학생이었습니다. 화창한 햇살을 받으며 구슬땀 흘리는 그의 건강함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전 그만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렸지만 쉽게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인품마저도 참 반듯했던 그를 짝사랑하는 여학생들이 학교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랬던 제가 그이와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학교 축제였어요. 당시 저희 학과는 식품영양학과답게 건강한 음식이라는 주제로 막걸리를 간단하게 곁들일 수 있는 주점을 운영했습니다. 그곳에서 쓰이는 식자재들은 제 친정아버지의 농장에서 조달했고요. 또한 그이는 신체가 재산인 체육학과답게 건강한 음식이라는 소리에 이끌려 제가 일하던 저희 식품영양학과의 주점을 방문했죠. 건강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었던 그이와 저는 빠르게 가까워져 연인이 되었고 대학 졸업 후에 사회인으로서 각자 자리를 잡은 뒤에는 마침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 만나 뵌 시어머니는 분명 평범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형제는 어떻게 되니? 외동입니다. 제 친정어머니께서 절 낳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형제가 없어요. 전 제왕절가의 칠삭둥이로 태어났고요. 그래? 그럼 난 이 결혼 반대다. 네? 너도 똑같이 안 되리라는 법 없잖니? 애 낳다가 혼자 죽어버리면 네 남편 호랍이 만드는 꼴이고 만에 하나라도 애 낳다가 아이랑 같이 죽어버리면 네 남편 가슴에 평생 잊지 못할 상처만 안겨버리는 꼴이 될 텐데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을 허락하겠니? 아이 엄마, 무슨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그러세요. 넌 가만히 있어. 여자들 얘기에 사내놈이 끼어드는 거 아니다. 그렇게 그 일을 다그친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다시 물으셨어요. 사돈 어른 쪽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된다니? 아버지는 남자 형제 6형제셨어요. 어머나, 6형제씩이나 여자 형제는 하나도 없고. 네? 고모는 한 분도 안 계셔요. 제 친척 형제들도 다들 남자들밖에 없고요. 합격. 난 이 결혼 찬성이다. 네. 우리 쪽 집안이 대대로 아주 손이 귀한 집안이거든. 삼신 할머니께서 그런 우리 집안을 가엾게 여기셔서 너라는 선물을 보내주신 모양이다. 대대로 다산을 하는 데다가 특히나 사내들만 줄줄이 출산하는 집안의 딸인 너를 말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장에 날 잡자꾸나 대신 한 가지 약속은 해야 한단다. 애 낳다가 죽지 말렴. 난 우리 아들 호랩이 되는 꼴 절대로 못 보니 참고로 나는 혼전동거, 혼전임신 아주 환영이다. 대일 손주만 떡. 칸이 나와서 안겨주기만 하렴. 거기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대일 송이한 집안이라는 사정쯤이야. 주변에 가끔 보이는 사연이기에 특별하달 것까지는 없었고 시어머니께서도 말을 다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천성이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와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아야 부모가 되고 싶었기에
저에겐 송해한 집안의 며느리라는 스트레스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문제는 저희 부부가 이세를 낳기 위해 열심히 사랑을 꽃피우던 무렵에 벌어졌습니다. 어릴 적 아토피 피부염이 완치된 이후로 지금껏 쭉 건강하게 지내왔었던 저에게 하반신 마비 증상이 닥쳐오더니 길랑발의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겪은 길랑발의 증후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길랑발의 증후군은 일상생활 중에 근육이 갑자기 수축되거나 사지마비 증상이 생기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할까 말까 하는 희귀병이기도 하죠. 보통 짧게는 6년, 길게는 1년 이내에 증상이 개선되고 대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한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애석하게도 제 상태는 아주 많이 안 좋은 케이스에 들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부터 회복해 다시 걷게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할 지경이었죠. 급사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율신경 이상과 연관된 심장마비 또는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등의 사태로 인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인 제 심정은 그야말로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혼자 남겨질지도 모르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 차마 얼굴을 보지도 못할 지경이었고 종이와 펜만 보이면 지금 유서를 써놓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네요. 바람에 저 스스로도 제가 무서워질 정도이기도 했어요. 반면 남편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패닉에 빠져 있는 저 대신 저희 회사에 진단 내용을 알리며 휴직계를 내주었고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치료비에 대해서 그동안 들어두었던 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했죠. 무엇보다 남편이 가장 신경을 쓴 일은 제 곁엔 함께 있어줄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증상을 제외하면 당장에 간병이 필요한 상황까지는 아니었어요. 입원도 필요치 않아서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게 된 상황이기도 했죠. 그러나 제가 언제 갑자기 심장마비나 호흡곤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탓에 제 곁을 지키며 주시해 줄 사람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시어머니께 제 곁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시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전 정신이 아득해지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디서 구하셨는지 글쎄 전신방역복과 전문가용 방역 마스크, 그리고 실리콘 장갑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찾아오셨더라고요. 마침 아주 위험한 전염병 바이러스가 창궐한 곳에 온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 놓고는 제게 처음 한다는 말이 우리 집 안에 옮기지 말고 이혼에 옮기단요. 아프다는 이유로 시댁에 들어가서 얹혀 살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이혼은 갑자기 또 무슨 말씀이시고요? 너한테 있는 바이러스, 우리 가족들한테 옮기지 말고 이쯤에서 부부 생활 정리하라는 뜻이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 제 증상 전염병 절대로 아니에요. 난 그 말 못 믿는다. 길랑발의 증후군인지 뭔지 그 병의 발병 원인들 중에 하나에는 바이러스 감염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전염이 안 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니?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당연히 병원에서 바이러스 검사했고 제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아니라는 진단이 분명하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집에서 통원 치료받고 있는 게 전염성이 없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만약에 저한테 전염성이 있다면 병원에서 함부로 퇴원시키지 않았을 거잖아요. 격리병동에 격리시킨 채로 입원 치료시켰겠죠. 안 그러세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봤자 시어머니께서는 감염에 대한 걱정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제 간병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설마 하니 해주셨을 리가 없죠.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전염을 걱정한 나머지 제 남편을 시댁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저에게 시어머니를 말릴 방법도 힘도 없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상태였던 데다가 급살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마침 퇴근한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다행스럽게도 강제분가를 당하는 상황까지는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만 이후로 전 참으로 치사한 대접에 놓여버리고 말았죠. 시어머니께서 저를 평균 취급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이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직접 대면하고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로만 이야기를 나누셨을 뿐이죠. 정불가피하게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놈의 전신방역복과 마스크를 꼭 착용하셨습니다. 또한 어쩌다 방역복을 착용하기 전에 저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늘 이렇게 비명을 지르셨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이 더러운 병균 덩어리야. 난 너처럼 희귀병 걸려서 휠체어 신세지기도 싫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신세 되기도 싫어. 앞으로 내 주변 5m 근처로 접근할 생각일 난 꿈에도 꾸지 마. 비명을 지르고 난 뒤에는 분무기로 당신 주변에 소독약을 뿌리셨어요. 참으로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병균 취급은 제가 당했던 일들 중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차라리 약과였던 주게 드는 것일 뿐이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분노가 치솟는 것, 시어머니께선 저희 부부를 진심으로 이혼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이혼의 성사를 위해 선택한 첫 번째 수작은 남편과 저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창 병치레를 앓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난데없이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얘, 며느라, 너 맨날 타고 다니던 차 있잖니? 나 이번 주 중에 그 차 하루만 빌려 타자꾸나. 제 차를요. 어차피 넌 하반신 마비 때문에 운전 못 하잖니? 사람들한테 바이러스 전염시킬 걱정 때문에라도 집 밖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전염성 아니라니까요. 그건 너 혼자만의 주장일 뿐이라고 난 못 믿는다고 몇 번을 말하니 아무튼 간에 차 좀 빌려 쓰자꾸나. 내 차는 정비소 들어갔어. 수리 마치고 나오려면 한 며칠은 걸린다더라. 절 계속 전염병 환자 취급하시면서 차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빌려 가시려고요? 제대 어머님 생각대로 제가 진짜 전염병 환자라면 제가 지내던 공간이나 만졌던 채도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건데 그런 차 빌려 가시면 어머님도 감염되시는 거잖아요. 내가 알아서 소독 철저하게 한 뒤에 이용하도록 하마. 그럼 빌려주는 걸로 알고 차 키는 소독약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너네 집 현관 밖에 내놓으렴. 전 그냥 시어머니께서 바라는 대로 차 키를 현관 밖에 내놓았죠. 전염병이네 아니네 하며 시어머니랑 입씨름할 기운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게 웬 휴대폰 사진 몇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진 좀 봐봐. 엄마가 몇 달을 고민 소가리만 해. 오다가 나위에서 아주 어렵게 보내는 사진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영문 모르는 채로 얼떨결에 사진을 들여다본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 차가 러브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할게. 당신을 일부러 의심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진이 있는 이상 확인이 필요해서 시어머니의 목적이야. 너무 뻔한 일이었죠. 저를 외간 남자와 러브 호텔이나 들락거리는 더러운 여자로 만들어서 이혼시키려는 거. 이에 저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그 사태에 대해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이혼시키고 싶으신 모양이다. 이거 나 불륜녀로 몰아가려는 수작이야. 수작이라니.
며칠 전에 어머님께서 내 차 빌려 가셨어. 그때 찍은 사진이겠지? 엄마 말로는 며칠 전이 아니라 몇 달 전에 찍은 사진이랬다니까. 내 말 잘 생각해봐, 봐. 여보, 나 하반신 마비 와서 운전 못하게 된 지가 벌써 6개월째야. 즉, 어머님 말씀대로 그 사진이 진짜라면 최소한 6개월 전에 찍힌 사진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한여름이고 사진 속의 러브호텔 주차장 배경 잘 보면 똑같이 한여름이야. 불과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란 얘기잖아. 이렇게 전 시어머니의 첫 번째 수작을 이겨낼 수 있었고, 남편은 낳아주신 친어머니를 향한 첫 번째 실망에 빠져들었는데요. 물론 시어머니의 수작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엔 제가 아닌 남편 쪽을 공략하기 위해 나섰죠. 그 방법은 바로 미인계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남편을 시댁거실에 불러다 앉혀놓고는 웬 여자들의 사진과 이력서들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고요. 우리 계모임 회원 중에 강남서 솜씨 좋기로 유명한 마담뚜가 하나 있거든. 그 마담뚜 통해서 얻어온 니 재혼 자리란다. 엄마 자꾸 이럴래요. 아무리 이러셔봤자 저 그 사람이랑 이혼 안 해요. 아니, 넌 걔랑 무조건 이혼해야 돼. 우리 가족한테 희귀병 옮길 수도 있는데다가 어쩌다가 운 좋게 치료된다고 쳐도 사실상 임신을 해서는 안 되는 몸이 돼. 버릴 거 뻔하잖니. 함부로 임신해서 애 낳았다가 희귀병이 유전이라도 되면 그날로 너랑 내 팔자 망치는 거야. 인서가. 헛다? 남편은 제 병은 전염병도 아니고 유전되는 병도 아니라고 목을 높여 항변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로 여자들의 사진을 제 남편의 눈앞에 흔들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보렴, 이 여자들도 재혼하는 입장이라 우리 아들이 꿀릴 거 하나 없다. 그 병 걸린 애랑 깔끔하게 이혼만 해버리면 이렇게 젊고 예쁘고 능력도 괜찮은 새 여자랑 살 수 있는 거야. 이래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게 하나만 계속 붙들고 늘어질래? 바보처럼 더는 듣고 앉아있을 수가 없던 남편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단념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이튿날 남편이 출근한 시간을 틈타 방역복을 갖춰 입은 채로 저를 찾아오셔서는 남편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여자들의 사진과 이력서를 제게도 보여주시더군요. 어떠니? 어느 보로 보나? 너보다 좋은 여인들이야. 특히 이 여자들은 희귀병 걸린 너보다 훨씬 건강하고 대를 이을 멀쩡한 손주들을 낳아줄 수 있다. 이 말이야. 반면에 너는 희귀병 유전시킬 위험도 있고 우리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쯤에서 놓아줘라. 물은 모든 병의 독이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했던가요?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이혼을 위한 해괴한 짓거리가 계속 이어지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저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급성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며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얼핏 정신을 차렸을 무렵은 마침 시어머니께서 응급실에 도착하던 때였습니다. 그날 전 시어머니께서 도착하시자마자 남편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서네요. 뭐야? 네 처 아직 살아있니?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난 죽은 줄 알고 신나서 달려왔는데 괜히 비싼 택시비 들여가며 헛걸음했잖니? 엄마,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누워있는데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진 거잖아요. 그래 놓고 미안하다 잘못됐다. 사과는 하지 못할 망정 뭐야? 내 처 아직 살아있니? 라고요. 저 사람 이대로 잘못되면요. 저라고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아내 떠나보낸 가슴이야. 많이 아프겠지? 그런 자식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내 마음도 덩달아 미어져 나갈 테고. 그런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면 이혼보다는 사별이 훨씬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구나.
너도 한 번은 생각해봐. 이혼보단 사별이 재혼하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겠어? 우리 집안 대여줄 손주를 희귀병 환자한테 얻는 것보단 건강한 처자한테 재혼해서 얻는 쪽이 훨씬 바람직하기도 하고 엄마 말 어디 한마디라도 틀린 거 있니? 그땐 전 마음속으로는 격분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굳이 제가 화를 낼 필요는 없다는 점이었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제 편을 들어주었으니까요. 그놈의 이혼, 이혼, 이혼?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찰, 전염병 아니고 태어날 아이한테 유전되는 병도 아니라고 몇 번을 설명해야 믿어주실 거냐고요. 어머, 얘 좀 봐라. 너 지금 꼴랑 쟤 하나 때문에 엄마한테 큰 소리 내는 거니? 지금 그럼 제 입에서 좋은 소리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왜 자꾸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시느냐고요? 자꾸 이러시면 엄마 얼굴 보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저희 아시겠어요? 그래서 꼴랑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랑 의절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정신 차려 이거사. 난 널 낳아준 핏줄이고 쟤는 갈아치우면 그만이네야. 네, 차라리 그냥 의절하겠습니다. 엄마 안 보고 사는 쪽이 제가 엄마한테 더 이상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엄마로부터 와이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네요. 앞으로 저희 곁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처음 본 그런 남편의 보호 덕분에 전 몹쓸 시어머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덕분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도 되었죠. 물론 치료 과정은 절대로 쉽지가 않았어요. 정확히는 희귀병, 질병이기에 정해진 치료법이라는 게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증상을 보아가며 그때그때 맞는 치료법을 고안에 적용해야만 했어요. 고통스러운 혈장 분리 반출술을 통해 혈액 안의 독소를 제거해 보기도 하고 면역 글로불린 주사라는 것을 맞아보기도 했으며 진통제와 스테로이드는 상시로 달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때로는 상태가 악화되어 인공호흡기에 호흡을 의지해야 하는 일도 생겼고요. 그렇게 고된 치료에 하루하루 지쳐가던 어느 날 곤히 잠들어 있던 제 꿈에 처음 보는 여인 한 명이 나타나더군요. 전 그 여인이 절나타가 돌아가신 제 친정어머니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앞에 선 제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죠. 엄마, 맞죠? 그래, 내가 우리 연수 낳아준 엄마란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왔어요? 아빠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내가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같이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만 하늘나라에서 우리 연수를 늘 지켜보고 있었어. 절 보고 있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연수가 얼마나 훌륭한 어른이 되었는지, 또 아픈 병을 얼마나 씩씩하게 이겨왔는지도 엄마는 다 알고 있는 걸. 고생은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힘내서 더 버텨주렴. 엄마가 이렇게 응원할게. 사랑하는 우리 딸, 연수 파이팅. 전 그날의 꿈을 이렇게 생각해요. 친정어머니께서 제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 잠시 다녀갔던 곳이라고 이유로 기적 같은 일이 아주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마비되어 있던 제 하반신 중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문득 간지러움이 느껴졌어요. 이에 희망을 품게 된 저희 부부는 더더욱 치료에 전념하게 되었고 하반신 마비 증상을 포함한 제 희귀병의 모든 증세가 마침내 완치되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을 떠나며 어찌나 눈물이 줄줄 흐르던지 그때 전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긴 시간 만에 다시 신발을 신고 두 발로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 저 혼자만의 걸음으로 따사로운 햇살을 마주하는 기쁨을 만끽하면서요. 그 모든 기쁨들이 건강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었죠. 또한 한 가지 더 간절해진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여보 나 엄마 되고 싶어. 당신이랑 우리 닮은 아이 잘 낳아서 예쁘게 키워내고 싶어.
일단 너무 무리는 하지 말자. 당신 완치 판정 받은 지도 얼마 안 지났잖아.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은 일상생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셨기도 하고, 열한 운동이나 임신은 위험해야 하지,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몸 상태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부부는 제 친정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고향 마을의 좋은 공기와 친정아버지의 유기농 식단을 통해 몸을 추슬렀죠. 덕분에 건강 상태를 회복한 저는 오래지 않아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지만 부모 되기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태아가 7개월에 접어들던 그날 갑작스런 조산이 닥쳐왔습니다. 제가 태어날 적 친정어머니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리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과거 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져 제왕절개 수술을 선택했던 친정어머니의 이야기였죠. 병원에 도착해 산통을 겪으면서 저는 어머니께서 어떻게 그렇게 숭고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여보 잘 들어. 얼마든지 말만 해. 혹시라도 나랑 아기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기를 선택해. 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했다는 증거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아마 임신과 출산을 겪어보신 대부분의 여성 애청자 여러분들께선 공감하실 수 있는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아기 둘 중 하나만을 꼭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아기를 살리는 쪽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수간호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조연수 산모님 상태 대단히 안정적이에요. 별 탈 없이 순산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루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휩싸인 순간이었고 부모로서의 무한한 책임을 짊어진 날이기도 했어요. 이후 저희 부부는 쌍둥이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며 키웠습니다. 두 아들은 제 고향 시골 마을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친정아버지의 친환경 건강식을 먹으며 튼튼하게 잘 자랐죠. 공부를 잘하고 말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습니다. 씩씩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으니까요. 부모로서 지내는 시간은 무척이나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쌍둥이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의절한 날로부터는 1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갑자기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다시 튀어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 무렵쯤에서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서야 다시 만난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월과 나이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병색이 아주 완연한 모습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회한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떼셨습니다. 안색을 보아하니 논평이 다 나은 모양이로구나. 희귀병이라 치료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머님께선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그게 뭐 별다른 병은 아니고 그냥 혈액암 중 가장 흔한 병이래. 순간 전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를 전염병 숙주 취급한 것도 모자라서 남편과 이간질에 이혼시키려고 했던 시어머니의 기억은 분명 미운데 혈액암에 걸려 쇠약했다. 빠진 채로 눈앞에 앉아있는 모습은 내심 가슴이 아프더군요. 한편으로는 늙고 병들어서 보살필 사람 없어지니까 자식이 아쉬워서 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나이 먹고 병들어서 보살필 사람 없으니까 어머님 스스로가 그토록 괴롭혀서 쫓아내다시피 했었던 자식 며느리 손길이 아쉬워져서요. 참모 저한테 불륜남이랑 러브 호텔 들락거리는 여자라는 누명까지 씌워가면서 억지로 이혼시키려고 할 때는
언제고 설마 하니 이제 와서 병간호 해달라는 뜻은 아니죠. 그땐 정말 진심으로 내 병이 전염되고 유전되는 것이라고 믿었어. 그런 너로부터 내 아들과 미래의 손주를 구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을 뿐이야. 그때의 내 행동들을 이제 와서 사과하고 싶지는 않다. 이 나이 먹고 사과하고 용서받아봤자 뭐가 달라지겠니? 더군다나 난 살 날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면 시어머니를 용서해 드릴 수 있을 것도 같았거든요. 시간도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이었던 데다가 병색이 완연한 모습에 마음마저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타또. 그런데 참 어쩌면 그렇게 사람 안 변하는지 사과하지 않겠다는 그 말에 제 마음도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는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하고 돌아가 주세요. 치료비 필요하세요? 아니면 유언 들어줄 사람 필요하신 거예요? 골수가 필요하단다. 무슨 골수요? 내가 걸린 혈액암이 백혈병이거든. 치료받으려면 골수이식 수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 아들을 만나러 왔으니 넌 아들만 불러주고 빠지거라. 아들이랑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다.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어머님 작은 일도 아니고 골수이식 수술해드리는 큰일인데 저더러 빠지라고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너무 하고 말고가 어딨어? 시어미 며느리 사이는 원래 따지고 보면 남남인데 바로. 그때 제 쌍둥이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했어요. 그런 둘을 생전 처음 마주한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으셨죠. 저 아이들이 내 손주들이겠구나. 어떻게 바로 알아보시네요. 제가 애 낳았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어. 국민학생 시절일 적 우리 아들 얼굴을 빼다가 박았는데 더군다나 쌍둥이구나. 지금 뭐 많이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저 어머님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던 날, 제 남편이 어머니한테서 저 지켜주려고 의절 선언했던 그때 어머님이랑 저희 가족이랑은 그날 이미 남남된 거예요. 쌍둥이 애를 단 한순간도 어머님 손주로 키운 적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말씀 다 끝났으면 이만 돌아가 주세요. 골수 이식 건은 남편한테 마음 정해서 통보하라고 얘기 전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은 남편이 다른 지역에 일주일짜리 출장을 떠나 있던 참이었기에 골수 이식 수술이 필요한 시어머니께서는 제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튿날 시어머니께서 또 불쑥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골수이식 얘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 거라면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지금 출장 중이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온 거 아니야? 밤새 우리 쌍둥이 손주 얼굴이 아른거려서 왔어. 애들 좀 한번 만나게 해. 주려무나 분명 말씀드렸는데요. 그 애들 어머님 손주가 아니라 저랑 남편 자식이라고요. 아들 며느리 쫓아내놓고 대체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손주 찾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할미인데 인사는 해둬야지. 세상 떠날 땐 떠나더라도 손주들한테 할미란 뿌리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는 떠나야지. 그러니 이렇게 부탁한다. 한 번만 만나보게 해. 주렴. 그런 시어머니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던 제 머리에 문득 한 가지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에 저는 그 희망이 어슴푸레하게 보여준 방법 그대로를 따라서 인생 최대의 복수를 시작했고, 과거 제 희귀병을 전염병 취급했던 시어머니의 행동을 똑같이 되돌려 주기 시작했죠. 어머님 건강 안 좋으시다면서요? 백혈병 이랬나? 그럼 일단 제 주변에서 가모미오마토 밖으로 떨어지세요. 백혈병 옮을지도 모르니까요. 너네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백혈병이 전염병 아닌 거 몰라서 이래. 저 그 말 못 믿어요.
백혈병 원인 중 하나에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암은 바이러스성 질병 아니야.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 바이러스성 전염병이었다면 대한민국 인구 절반 정도가 암에 걸려 있어야겠지. 아, 글쎄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고요. 아무튼 간에 전 어머님이라는 병균으로부터 저희 가족 지켜야겠네요. 쌍둥이 아들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백혈병 옮으면 어떡해요? 남편한테도 골수이식 그거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새로 골수이식 하러 갔다가 백혈병 옮아버리면 억울하니까. 그런 제 황당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황당해 하시면서도 일단 되돌아가셨습니다만, 그래 놓고도 쌍둥이 손주가 보고 싶어 자꾸 눈에 밟히는지 매일 저희 동네를 찾아와 쌍둥이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돌아가더군요. 전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제 인생 최대의 복수가 성공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복수란 받은 대로 똑같이 돼 갚아주는 눈에는 눈이에는 이 작전을 통해 시어머니에게 과거 당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 스스로 사과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두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모정이었죠.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을 갱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랑일 테니까요. 에서 전 시어머니를 일부러 전염병 환자 취급하며 쌍둥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며칠이 시어머니께는 아마 억만년 같은 지옥 불구덩이 속이었을 거예요. 그토록 오매불망 원하던 손자를 지척에 둔 채로 다가서지 못하는 애달픈 속마음이 지옥불과 같은 고통이 아닐 수가 없을 테니까요. 역시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제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순간 전 이제 됐다 싶었지만 이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잠시 방으로 들어갔다가 전신 방역복을 입은 채로 시어머니 앞에 다시 마주섰죠. 너 그 옷은 기억나시는 모양이네요. 맞아요. 어머님이 희귀병 앓고 있던 저를 병원균 취급하면서 매번 입으셨던 방역복이죠. 지금은 어머님이 바이러스니까 제가 이렇게 입어봤어요. 그리고 만약 쌍둥이 손주를 만나게 해드린다고 쳐도 어머님은 두 손주 얼굴은 보지도 못하실 거예요. 손도 잡지 못하실 거고요. 제 아들들도 전신 방역복을 입은 채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실리콘 장갑도 끼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긴 시어머니께서는 이내 오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한테 당하던 내 기분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더럽고 치사했겠어. 그것뿐이겠어요. 남편과 전 가족인데 그런 가족을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했던 어머님이 마치 악마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었어요. 아니야? 악마처럼 느껴진 게 아니라 그때 난 악마 그 자체였어. 손주들을 내게서 어떻게든 떼놓으려고 애쓰는 내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았단다. 하긴 내가 그래서 백회병이라는 중병에 걸린 모양이지 하늘이 내게 천벌을 내리신 게야. 난 벌받아도 싼 년이다. 함. 그럼 시어머니께서는 이후로 한참을 더 목 놓아 오열하시며 자신의 지난 잘못을 반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내 시어머니께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얼른 잡고 일어나세요. 이제 그만 우시고요. 사랑하는 손자들 처음 만나는 자리에 퉁퉁 부은 눈으로 나서실 거예요. 내가 진짜 손주들을 만나도 괜찮을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반성 한 번으로 어머님의 지난 허물 모두 덮어드리겠다고 약속은 못 드려요. 대신 어머님의 잘못은 저 대신에 쌍둥이들한테 갚으세요. 쌍둥이들한테 세상 둘도 없이 좋은 할머니가 되어드리면 저도 더는 어머님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전 쌍둥이 아들에게 할머니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오는 즉시 골수이식 검사를 받고는
오래지 않아 시어머니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 골수를 나누어 주었어요. 덕분에 시어머니께서는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 인생 최대의 복수 덕분에 과거의 잘못을 아주 단단히 반성하셨던 모양인지 시어머니께서는 남은 여생을 좋은 어머니이자 시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로서 살아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40 중반이 되었으니 그 일이 벌써 한참 지난 옛 기억이 되어버렸네요. 이후 남편과 저는 셋째, 아들까지 잘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두 쌍둥이 아들은 지금 중학교에 다니고 있죠. 남편을 닮아 건강하고 혈기왕성하기에 저희 부부는 두 아들에게 운동선수의 길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되셨냐고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남편의 골수이식 덕분에 백혈병이 완치된 채로 노년을 보내시다가 얼마 전에 아주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쌍둥이 아들의 속에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쌍둥이 아들의 기억 속에 마음씨 넓고 자애롭고 늘 포근했던 할머니의 모습으로 영원히 기억될 테니까요. 전 건강을 크게 잃어보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각종 잔병치레도 모자라 문둥병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만큼 지독한 아토피 피부염을 겪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갈랑발의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생명의 위험까지 닥쳐왔었죠. 또한 시어머니의 못된 행각으로 인해 마음의 병까지 크게 앓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잃어버린 건강은 제 삶 그 자체였어요. 몸이 아프니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니 제 마음 또한 더 아파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전 건강이란 잃어버리기 전에는 소중함을 쉽게 깨닫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보내드리게 된 것이었어요. 건강 없이는 세상 온갖 칭의한 금은 부하들이 전부 부질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앞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애청자 여러분 아플 때 참지 말고 병원 가서 꼭 진찰받고 건강검진도 수시로 꼭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펼쳐질 100세 시대 여러분의 나날에 건강한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